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목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은 주요한 변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신 점, 저도 궁금한 내용,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할지 오늘 4가지의 카테고리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반면에 국내 시장은 의외의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과 국내 증시의 전망에 대한 해석, 이 부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명쾌하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업종 간의 흐름이 달리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업종 간 순차적 흐름의 진행, 과거의 주가 상황과 비교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떠한 업종이 먼저 움직이고 또 어떠한 업종은 다음 타자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종목, 지금 어떤 과정에 위치해 있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지 여기에 대한 에이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업종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 0.25% 인상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시차를 두고 이제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통상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 발표를 하고요. 기자회견 내용에서 앞으로의 경제 스케줄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의 변동 요인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수의 변화의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시에 인상안을 발표하고요. 3시 45분 정도에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에서 의장이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인상 범위 폭을 정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론적인 수준에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응했죠. 인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하 얘기가 없구나. 그래서 시장이 1차적으로 출렁였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의 절대적인 요인은 앨런 재무장관이죠.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증언 내용에서 은행주들이 하락하게 된 요인이었는데요. 기존에 최근에 은행주 파문 영향에 의해서 최근 상황에서 주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잠재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 해설할든지 또 정부 지출 관련돼서 아주 핀셋으로 찍어서 질문하죠. 그래서 어제 질문 내용이 정부가 최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은행권에 대한 개인 보험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더니 당연히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죠.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결정된 사안이 아직 없대. 그러면 시장이 장 막판 급격하게 하락으로의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상쇄되는 현상에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크게 우려할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서부터 미국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럼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는 어떠했는지 좀 깊이 있게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9번 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연관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총 9번 금리 인상을 했고요. 지난해 3월 같은 경우에는 0.25 수준에서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전체 그 세계 경기,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해석이 많았습니다. 0.25씩 한 4번 정도 2022년도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서의 금리 인상 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0.25%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 흐름이 진행됐죠. 문제는 5월 금리 인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3일, 24일 이때 이제 개전하면서 물가, 원자재에 영향을 줬죠. 그러면서 4월, 5월 구간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기존에 1년에 4번 0.25씩 단행할 것으로 판단했었지만 물가 상승률 이 가파르기가 워낙 기울기가 가파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금리 인상 5월에서 0.5%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유가가 126불, 곡물가가 130불까지 급등하면서 부랴 0.75%씩 4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 0.5, 0.25, 0.25 이제 금리 인상 단계에 있어서는 거의 막바지, 마무리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총 9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5번은 금리 인상 발표 시점 이후에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은 이후 날부터 주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하락과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와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점에서의 부분을 제가 붉은 점선 원으로 여러분께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하락이 나타난 부분은 이 5월과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12월 부분에서의 하락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의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흐름은 오늘 했기 때문에 이후의 상승은 오늘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빼고요. 이때 흐름을 보게 되면 3번의 하락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5월의 하락의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내야 된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죠.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9월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에서 원유 126불 찍고요. 곡물가 130불 찍으면서 이게 천정을 모르고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에서 곡물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 또 심지어서는 식용유 관련주까지 주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모습이 났죠. 앞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있었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내년도 전망을 얘기를 하죠. 내년도 전망을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내년도에도 1% 금리 인상을 폭을 넓혀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3번의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과정에서 다 주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내용과 같이.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없다라는 얘기죠.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어 간다는 과정입니다. 물가, 이제 시장에서 악재적인 요소로서의 영향력은 떨어져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주가 하락 요인으로 금리, 물가 작용할까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특정 이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악재로서 영향을 줄 때 주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가와 금리는 이제 시장의 악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권 부실, 유동성 부족 등등의 최근 정화됐던 내용들에서 악재 요인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해석을 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서 작동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지점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은행권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고 이 부분이 시장 여파로의 영향력을 앞으로 계속해서 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시장의 돈은 가장 빠릅니다. 돈의 움직임이 가장 빠릅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돈이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또는 위험할 때는 안전한 곳으로 돈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적인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문제가 더 확장된다라고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다면 큰 돈들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안전자산은 우리가 통상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달러가 있었고요. 미국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있고요. 그리고 금이 있습니다. 금, 골드. 이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 상품들의 가격이 그 안전자산 쪽으로의 흐름으로의 방향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오늘 장중 또는 오늘 새벽에 끝난 이 해당 상품들의 가격을 보고 지금 시장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은행권에 대한 유동성 부족에 대한 해프닝이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품의 현재 상태에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림은 미국의 국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이고요. 시장이 불안하고 그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안전하다고 보는, 특히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모두가 평가를 하죠. 그러면 국채에 대해서 수요가 몰립니다. 다 국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몰리게 되면 국채의 가격은 금리의 상황은 내려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자가 많아지니까 높은 금리로 판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팔아도 재무부에서 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때, 시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상황에서의 미국 금리 상황은 어떠할까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죠. 아직 움직임의 방향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SVB 은행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 가격 하락이 나타났고요.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최근 CS 이슈까지 있었던 과정에서 금리의 상황은 큰 변화의 모습이 없는 과정에서 3.4% 전후로 해서 가격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채권은 영향력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엔화죠. 지금은 엔화에 대해서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좀 컸고요. 지금은 일본 경제나 일본의 그 보유 미국 채권 뭐 등등의 그 판단을 해서 지금은 약간 그 선호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4대 안전자산으로 판단한다는 기준으로서의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엔화가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흐름에서 하락으로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SVB 사태 그리고 CS 관련해서 일정 부분 하락이 나타나고요.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은 아직 방향성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하향화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방향성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중립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달러이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제 우리 시장과 연동해서 판단할 수 있는 원 달러, 정확한 명칭은 달러 원입니다. 원 달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세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려고 합니다. 다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는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달러의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또는 여러 이제 그 시장에서 위험이 있을 때 원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하는 겁니다. 외환위기 때는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는 마찬가지로 한 1,600원 요 정도까지, 외환위기 때 1,800원까지 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 이제 정확하게 장 마감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장중 한 12시 상황 하에서 달러 가격에서의 흐름을 이제 캡처를 한 내용인데요. 12시 상황에서의 가격은 1,290원이었습니다. 종가는 이거 더 많이 빠졌죠. 오늘 거의 한 30원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1,280원 깨고 내려왔습니다. 반대죠.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의 현상이 나타나. 오늘 주식시장이 올라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환율 상황에서 흐름이 올라가야 됨에 불구하고 내려갔다. 이거는 전혀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 가격입니다. 금이 제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가격 변동에 있어서. 최근에 그 은행권 얘기가 있으면서 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 단기적으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은행권 내용이 확산되는 과정이라면 이게 조정받고 이렇게 쭉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CS 관련해서 이슈화된 이후의 가격 변화는 그냥 고점에서 등락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4대 상품, 안전사자 상품을 살펴보게 되면 은행권 확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돈의 흐름에 있어서 아직 위험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앞에 여러분께 서설 없이 바로 시장과 어떤 흐름에 대한 내용을 바로 말씀을, 또 많은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로의 이제 시작을 말씀을 드렸냐면,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이 변곡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떤 그 긍정의 시그널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바로 앞에 그 어떤 필요 없는 얘기 빼고 바로의 내용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대만이고요, 독일이고요, 우리나라 종합지수입니다. 왜 이 3개국에 대한 그 지수 차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은 이 3개국의 그 경제 규모, 체질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만과 독일과 한국의 주시장이 거의 연동해서, 나스닥과 연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스닥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7 정도 됩니다. 나스닥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주식시장의 트렌드, 경향, 방향성은 이 세 개 나라의 시장이 비슷한 그 웨이브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출 주도형 국가이죠. 이 3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이면서 뭐 그 경제 규모 자체가 비슷한 규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지수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금융위기고요. 그리고 나서 대만과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 이후에 박스피 형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하죠, 대만과 우리나라. 독일은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유럽의 공장입니다. 유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이랄든지 뭐 자동차와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생필품에 대해서 독일에 다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의 상승률이 좀 더 상승률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비슷하죠. 전 세계 국가들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진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이후의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 제일 상승률이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만 같은 경우는 9,000에서 16,000, 2배 올라왔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8,000에서 16,000,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400에서 3,316, 3,300까지 올랐죠. 2배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1%였는데요.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의 상황은 미국이 마이너스 3%, 유럽이 마이너스 8%,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견조한 안정적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이 가장 2020년도에 세게 많이 멀리 갔던 상황에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의 진행이 나타났죠. 하락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도 가장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저점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9월, 10월 저점 찍는 구간에서의 저점 포인트는 뭐 독일, 뭐 한국, 그 다음에 대만 비슷한 시점에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 찍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가권지수가 상승의 흐름으로 이제 어느 단계치를 하락의 중반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죠. 우리 지수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2700포인트는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부근에 육박하는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이 같은데 왜 이러한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또 우리나라 언제쯤 대만이나 독일과 비슷한 또 키높이 상태에서의 주가지수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까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의 수출입니다. 대만의 수출입니다. 무역수지이고요. 대만의 무역수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경기가 다 안 좋았습니다. 전 세계 경기 자체적 흐름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내에 뭐 크게 수출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얼마 전 이제 마이너스 성장 수출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상황에서 모습이 진행됐고요. 무역 수지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죠. 유로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특수가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생산품 판매가 많았고요. 무역 수지에 있어서 수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규모가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갔죠. 그래서 독일 시장에서의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월등하게 좋은 겁니다. 그럼 대만, 우리 시장보다 좋은 대만 상황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 안 좋습니다. 우리하고 경제 규모나 체질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반도체 위주이고요. 또 수출 위주이고요.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만의 수출 자체에 있어서 흐름도 지금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무역수지죠. 무역수지 측면에서 적자가 아닙니다. 좀 플랫하게 움직이죠. 변동폭은 있겠으나 플랫하게 평평하게 무역수지는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수출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됐고 시장의 강도적 측면에서 독일 시장이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대만 시장 자체에서도 지난 9월 저점 찍고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무역 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 간의 성격이 유사한 수출 주도형 국가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역수지라는 점을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럼 무역수지 수출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겁니다. 국내 수출 데이터 발표는 매월 1일에 합니다. 4월 1일에 3월 데이터가 발표가 되겠죠. 무역수지는 매달 이제 15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3월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러면 지금 국내 수출 언론에서는 수출도 안 좋다, 무역 수출도 안 좋다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미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면 안 좋은 건 맞지만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수출은 어느 정도의 바닥 좀 찍은 것 같죠? 더 이상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강한 흐름의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이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그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수출을 비교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수출 규모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하락하지는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역 수지 또한 지금 들여다보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가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지난 2월, 그러니까 1월 데이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데이터, 지난 그 2월 대비해서 또 지난 10월, 11월, 12월 대비해서 그 무역 수지 규모적 측면에서 신문에서는 안 좋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조금 나아졌죠. 조금 나아졌습니다.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역수지든 수출이든 데이터를 발표로 할 때 전년 동월 대비 올해 실적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수출 전체적으로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의 가격 전년 동월 분자의 가격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수출이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무역수지. 당연히 분자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자의 가격이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 하나 더. 환율이 안정되고 있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역수지가 키포인트고 오늘 환율이 30원 가까이 하락했고 환율의 움직임이 무역수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주는 해법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서 수출을 하는 가공무역인데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영향을 줄까요? 맞죠. 최근에 수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 반도체 공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원자재는 수입을 하고 수출이 조금씩 줄기 때문에 사는 건 많아지고요. 사는 건 일정하고요. 수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안정되면서 급등락이 없으면서 환율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서의 1,200원 중반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한 발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독일이고요. 독일은 유로화를 쓰니까 여기는 대만, 이게 한국입니다. 환율이고요. 월봉입니다. 기간차는 이 시작점이 2019년이고요. 현재 가격입니다. 이제 독일 유로화를 예전에 마르크를 썼는데 지금 유로화를 쓰죠. 독일 그 유로화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20년쯤의 가격이고요. 여기도 2020년쯤의 가격이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쯤에서의 가격입니다. 유로화를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기조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통화가 다 달러 강세에 의해서 약세로에 진행이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단 기울기와 각도만 다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유로화도 이때 약세로에 강한 약세로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11월 지수시장은 이제 9월, 10월 저점 찍고 11월부터 이제 통화시장이 이제 그 고점 찍고 우리나라 원달러도 1,440원에서 이제 꺾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꺾이는 과정에서의 각도가 유로화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죠. 그리고 2020년에 고점 부분까지 딱 내려와 있는 겁니다. 무역 수지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대만 자체에서의 환율은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거기에 크게 연동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보게 되면 2020년도의 가격을 돌파했다가 다시 그 이하로 내려왔죠. 그러면 대만의 주식시장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만 시장이 오늘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선인 반면에 셌죠. 같은 아시아 시장대에서 시장이 열리긴 했지만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폭으로 원화 약세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가 1444원까지. 그리고 나서 하락은 방향성은 같지만 각도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유로화나 그리고 대만 같은 건 신대만 달러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각도 측면에서 아직 가격적으로 이전 그 2020년 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죠. 오늘 30원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변화의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의 지수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 지수 움직임은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변곡점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수, 이제 좀 미세하게 지수 구간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찌시황 금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변곡 지점이 올라왔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지수가 꺾이게 되면 지수는 시장은 추가로의 하락 2300 수준까지의 진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버텨주고 올라와 준다라면 시장은 2430 돌파 지점에서 반도체 강할 거고요. 전기전자 따라갈 거고요. 2500까지의 돌파 지점의 흐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변곡점 지점에 왔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그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였고요. 지난주 제가 어려서 서예를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글씨를 못 쓰는 편은 아닙니다. 정자체로 잘 쓰는데 요즘에 글씨를 쓸 일이 없죠. 그냥 펜을 쓴다든가 뭐 다 인터넷으로 톡을 할 때 이렇게 자판으로 하다 보니까 글씨체가 좀 예전만큼 잘 예쁘게 정자체로 쓰여지지 않는데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지수상으로 보면 2시 기준으로 해서 돌려놨죠. 이평선. 아직 완전하게 상향화된 건 아니지만 옆으로 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는 2시 기준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종가 최고가이죠. 그러면 이평선 돌려놓는 힘의 균형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펀드멘탈한 무역수지 수출, 경제규모, 펀드멘탈한 내용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환율 하락으로의 시장 긍정 흐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 내용으로 차트와 지금 시장에 위치한 지점을 판단해서 해석할 때에도 시장 전환점에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이러한 지수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에서의 흐름은 많은 의미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을 판을 한번 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 시장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목이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면 더 갈까? 뭐 최근에 반도체 움직이는데 반도체 갈까?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전체 2200개, 2400개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상승 종목이 한 200여 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더 많은 장입니다.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였으니까. 하지만 시장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수 관련주로의 힘의 균형이 실렸고요. 못 가는 종목은 또 지수가 가격이 조정받는 흐름이 왔어요.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가고 기다렸다 가고 좀 많이 나중에 가고 이 순서를 파도 타기를 통해서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전에 한 2, 3주 전 상황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시장이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등락의 과정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전환점, 계기가 형성이 되는 지수 상승
전환 포인트에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 아주 오래된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설명드릴 때 과거에 이 변곡점 지점에서의 그 횡보 구간에서의 개월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행되고 최근에 8개월여 가까이 박스내에서의 등락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등락 과정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지수의 조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간의 박스권에서 기간의 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상승 턴한다. 이 패턴들을 보여준다. 라고 한 2, 3주 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한번 복귀해 보는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넣어 봤습니다. 지금 8개월 차입니다. 많이 기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 자체에서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지수를 한번 더 판단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20년 이 구간에서의 파동과 지금의 파동이 아주 유사하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2020년도에도 8, 9,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 등락의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 주가 그 하이닉스를 선두로 해서 주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파동 자체에서 흐름도 1파, 2파, 3파, 4파, 5파, 7파의 상승을 했고요. 이 지점이 이제 상승으로 출발점입니다. 지금의 장도 텀이 좀 길지만 흐름의 자체에서도 1파에서부터 6파까지 이제 7파의 초입에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와 동일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이번 흐름은 반드시 상승이 나와야 하는 마지막 구간의 흐름이다.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상승폭도 크다는 해석이다.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교육을 하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왜 반도체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전, 순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는 이 과정에서 갑니다. 종목 간에 다릅니다. 2차전지는 업종 간의 흐름에서 동반 상승이 나타나지 않죠. 뭐 LG화이 가게 되면 SI는 빠지고 또는 소재주가 가게 되면 또 그 셀 완성체 회사들은 또 정체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해석의 차가 좀 다른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는 국내 상장된 주식수가 한 120개, 30개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종의 지수 관여도가 제일 높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관여도가 한 17, 8% 되고요. 시가총액. 그리고 전체 그 시총을 반도체 종목들 다 따져보면 한 20% 정도 됩니다. 가장 높습니다. 종목 수에 비해서. 2,400개 종목에서 불과 120개 종목인데 지수 관여 비중은 2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또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먼저 땡기는 겁니다. 일정 구간까지. 그리고 나서 시차를 두고요. 전기전자가 움직입니다. 전기전자는 종목 수가 마찬가지로 한 그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관련주들이.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주로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의 가격대가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고가권대 종목들이 좀 많죠. 반면에 일부 종목에 특화되어 있죠. 반도체는 몇몇의 종목에. 전기전자는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가격 구성 그 가격대가 5만 원, 10만 원 또는 2만 원.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이렇게 LG 이노텍 이렇게 편차가 좀 있으면서 중가권, 그러니까 옐로칩 성격의 종목이 많이 포진돼. 기관이 사는 종목들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사면서 거래량을 폭증시킵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그리고 나서 실적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뭐 LG화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익률 게임은 뭐 반도체에서는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PCB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동차 관련주 중에 부품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 업종이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나는 좀 가볍고 빠르고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섹시한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그 하부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꼭 하이닉스가 아닌 거고요.
보시면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도체 업종의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을 한번 과거에 이제 흐름을 한번 비교 분석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점입니다. 11월 4일 딱 요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이 흐름에서 저점 찍고 나 가겠다 신호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어제 흐름에서 그러니까 어제 이 하이닉스 지금 주가는 88,000원 근처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그 오전장에 이제 그 캡처했던 가격 흐름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84,900원이긴 하지만 좀 상향화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승으로 판단 시 가장 빠르게 흐름이 진행되는 업종이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1차적으로 88,000원까지 올라오는데 약간 제낀 다음에 상승하죠.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탄력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11월 4일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전기전자, 대표주 L전자, 그냥 대표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L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11월 4일 반도체 하이닉스가 먼저 밀리죠. 11월 4일이 아마 여기쯤 되겠죠. 지수 상승. 지수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수를 잠깐 11월 4일 여기입니다. 그리고 11월 4일 기점으로 해서 7파가 형성되면서 이때부터 쭉 올라갔던 겁니다. 쭉. 요 내용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7파가 나오는 자리고 여기 뜨는 자리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기전자. 11월 4일 반도체가 먼저 하이닉스가 출발했죠. 시동 걸고 출발했습니다. 어제 출발했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전자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좀 달리합니다. 제가 왜 과거에 나왔던 주가 패턴을 가지고 지금의 장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은 항상 동일 패턴을 가지고 일정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다. 전에 있던 시장과 지금의 시장, 앞으로 시장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예측 불가능의 시장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인 겁니다. 이러한 시장은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일정 패턴의 흐름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그 성공 확률에 근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수업료를 내죠. 이 수업료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에서 좀 이렇게 수익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업료를 내면서 계속 깨지죠. 왜? 패턴들에 대해서 계속 몸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관차를 두고. L전자를 보게 되면 11월 4일이 여기쯤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이 옆으로 좀 기었죠.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좀 기었습니다. 이만큼 긴다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업종 간의 상황에서. 그러면 L전자가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장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보합선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조금 밀렸죠. 이보다는 조금 더 밀렸습니다. 한 2, 3%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구간에서 좀 횡보하고 반도체 가고 나서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전략을 딱 세우실 수 있죠. 아, 반도체? 먼저 나는 묵직한 걸 살지 좀 가벼운 걸 살지. 그리고 반도체 다음이 전기전자. 아, 전기전자 다음이 자동차. 자동차는 이렇게 합니다. L전자 여기 상한가 쳤죠. 12월 23일입니다. 이때는 시차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있었죠. 자동차 1월 4일 날 치고 나갔습니다. 시차가 있죠. 11월 4일, 12월 23일, 1월 4일.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의 시차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차, 순서,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의 상황이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좀 좁혀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이 부분에서 흐름이고요. 지금의 자리가 자동차는 아직 정상권의 흐름에 올라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서 횡보를 하는 형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2차전지 가장 중요하죠.
궁금하시고 여러분께서 2차전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판단을 하세요. 2차전지 업종은 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주에 있어서도 종목 간의 흐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완성셀 업체 흐름에 있어서도 그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차전지 하면 대표적으로 LG화학이니까 LG화학 주가를 놓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LG화학 2차전지 업종은 전체 기간을 통해서 11월 4일이 여기쯤 됩니다. 전체 기간을 통해서 주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의 폭이 아까 LG전자는 상한가도 기록하고 현대차가 뭐 거의 10% 가까이 올라가고 탄력이 좋았죠, 순서적으로. 근데 2차전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조금씩 모든 전 기간을 통해서 뭐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세진 않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전 구간을 통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이고요. 소재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상황에서 2차전지 소재주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LNF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고요. 에코 3인방이죠. 에코프로 3인방이죠. 그때는 LNF만 봤습니다. 가장 셌습니다. 돌아갑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LNF가 가장 약합니다. 가장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뀝니다, 이게. 같은 패턴이라서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패션을 달리해서, 경향을 달리해서 이게 시장에서 움직임의 종목들이 구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그럼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과거 주가 흐름 판단에서 LNF의 주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으로 시장을 끌고 와서 2차전지에 보면서 소재주 에코프로 3인방의 주가가 어디가 끝자락에서의 흐름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LNF가 대장주였고요.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LG화학이 이 시점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 고점을 돌파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한 지점.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11월 중순 정도 됩니다. 지금 LG화학이 마찬가지로 오전에 캡처를 해서 0.44%인데요. 이보다 좀 더 올라왔겠죠, 가격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이 진행됐을 때 소재주들이 이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2차전지 동종업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서 완성셀 업체 종목들이 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됐구나 모두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집중도가 바뀌는 겁니다. 소재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따라잡는 투자로 진행을 했다라면 완성셀 업체가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구나. 2차전지 내에서. 그러면 시장의 무게중심, 축이 바뀌는 겁니다. 관심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흐름이 바뀌면서 종목의 탄력, 비탄력이 전환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가격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왔던 지점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과거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등치시켜서 시장 내용과 종목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LG화학이 대표적으로 LG화학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가격 진행의 상황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거의 고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겠죠. 지금 뭐 반도체도 얘기했고 전기전자도 얘기했고 자동차도 얘기했고 2차전지도 얘기했습니다. 철강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일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가 이제 한 550만, 6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이 카카오 한 150만에서 180만 명 정도 됩니다. 플랫폼 관련주다. IT주는 그런 건 언제 가느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T 관련주들이 한참 주가 올라갔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2021년 6, 7, 8, 9월에 있어서
주가가 세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다른 종목들은 못 갔습니다. 이때 IT 관련주들이 카카오 네이버가 시총 3, 4위까지 올라오면서 이때 시장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지수가 3,316포인트를 찍는 과정에서의 시장 주도주가 IT였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약간 텀이 달리합니다. 그래서 IT, 카카오 네이버는 한번 여러분께서 차트 한번 켜놓으시고 카카오 네이버는 2021년 6월 6, 7, 8 요럴 때 세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종목의 순차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바이오 섹터가 바닥 찍은 것 같다. 흐름 모습 좋아지고 있다. 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셀트리 헬스케어 제가 목금 이제 찐시황을 말씀드리면서 하루는 셀트리 헬스케어, 하루는 이제 바이오니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미점 있는 상승에서 흐름이 바닥 탈출 흐름에서 만들어졌고요. 1단계 상승 이후에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에 2단계 상승 보여준 이후에 최근에 등락의 모습입니다. 흔들림입니다. 더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가격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물론 깨게 되면 추세가 흐름이 바뀌는 또 기간의 상태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겁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이 가격을 지지받는 가운데에서의 흐름이 일정 구간 흐름이 나게 되고 다시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셀트리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에서의 이제 가장 이제 대표주의죠. 코스닥 시장 내에서 흐름 살아 있고요. 오늘 아마 2% 가까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끝나지 않았고 흐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흔들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이오니아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러분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직 갈 때 아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오늘자입니다. 오늘 2시자입니다. 캡처한 그림 위에 덧붙여서 이제 가져온 그림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주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흐름에서의 패턴이 나올지 에코프로비엠은 18만 원 저점 찍는다고 말씀드리고 이평선이 눕는다고 그러는데 그 18만 원 찍고 바로 올라갔죠. 패턴이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수정된 사안이 있기도 한데 바이오니아는 이 패턴의 흐름이 적용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차를 두고 가격이 그 당시의 가격은 센 상승의 흐름이었죠. 하지만 내려가야 된다. 눌림목 나온다. 조정 나온다. 기간이 필요하다. 아직 갈 때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죠.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차는 충족했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월화수목금 5일 기간 충족했지 않습니까? 가격은 약간 이탈했지만 가격의 편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차 충족했고요. 오늘 내용으로 보면 5일의 기간차를 통해서 오늘장 진입 구간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평선 20일 전 주가가 아마 여기쯤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죠. 이 기간이 한 7일 정도 필요로 한 기간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1차 반등 주고 한번 제끼고 2단계 상승 이후에 여기서 횡보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보면 1차로 1차 목표가까지만 보는 겁니다. 이 고점을 돌파 유무에 대해서는 여기서의 탄력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관심도가 바이오에 세게 붙었다. 그러면 더 세게 가면서 돌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심도가 바이오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사그러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그림의 모양을 완성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바이오니아 이제 살 때 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과 해석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앞에 말씀드렸죠. 가장 빠르다고. 하이닉스가 이제 지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L전자를 사기보다는 인쇄 회로기판, PCB 업체를 사는 게 좀 나을 거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같은 뭐 웨이퍼를 생산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주가 흐름 측면에서 가벼운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DB하이텍 관심 가질 때가 왔습니다. DB하이텍, 동부하이텍이죠. 동부그룹이 원래 금융 위주의 이제 그룹사였는데요. 이 동부전자가 이제 반도체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하게 동부에서 반도체를 하면서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아마 8인치? 웨이퍼 8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양 그 상품이었는데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적 위치.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속 수요가 그래도 시장 자체는 많이 사용을 않지만 이 수요가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 파이 내에서만 운용을 해도 이 회사 자체 전체 그 성장성 부분은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확보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이죠. 11월 4일이니까 아마 11월 4일이 여기쯤 될 겁니다. 하이닉스가 출발했던 지점. 그리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탄력이 붙었을 때 이렇게 세게 갔죠. 기간은 달리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한 달, 뭐 20일 정도 걸렸으면 지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더 길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 과정 이후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실적이 좀 부각되면서 8만 원까지 갔죠. 그런 과정에서 지난 7월에 물적 분할한다고 그랬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먹튀. 그러니까 그룹사들이 좋은 사업 부분을 물적으로 인적이 아니고 물적으로 떼어내면서 회사는 이 돈을 버는데 주주들은 좋은 부분을 떼어내서 따로이 상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인적 분할과는 달리 주주들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주들이 반발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없던 얘기로 하자 했죠. 주가 많이 빠진 뒤에 없던 얘기로 하자. 근데 특별하게 움직임에서의 그 전환점, 계기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물적 분할을 이번 주총에 승인할 겁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하겠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 팹리스 설계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장시키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DB하이텍 내 수익원으로 그냥 사업부만 떼서 따로이 운용을 하겠으며 이 부분은 상장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의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존의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됐던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한 해소 과정에서의 내용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회사의 이슈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 모멘텀이 없는 과정에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계기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관심을 가져올 만한 흐름입니다. 주가 상황 짧은 구간에서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물적 분할 상장 안 하겠다는 내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다시 가겠다 하고 한번 제끼죠. 조금 많이 제꼈지만 지금의 흐름에서 보면 이평선 구간에 60일이 살짝 들고요. 20일 이평선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도 되고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격에서 좀 위로 5만 원까지 그 가능한 그 가격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여러분께 그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에서 5만 원 수준까지 그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낮춰서 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애드업으로 따라가면서 사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DB하이텍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에서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전달 드릴 내용이 많았고 시장에서 흐름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체크하고 변곡점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식투자를 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97년도 3월에 그 여의도의 증권사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최근까지 23년 동안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뭐 주식 쪽에도 있었고요, 파생 쪽에도 있었고, 외환 쪽에도 있었고, 뭐 등등등등 뭐 고객 관리도 해봤고요. 많이 해보면서 시장에 흘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자체의 흐름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이 어느 정도 숙련돼 배운 잘하지는 못하지만 숙련됐다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 자체가 익숙합니다. 예상이 됩니다. 이게 100%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의 흐름을 이제 잡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좀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에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보신다라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번 가져가시는 형태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그 투자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여러분께 이제 찐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내일도 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꽃 얘기를 많이 산수유부터 시작을 해서 매화, 뭐 진달래, 개나리, 벚꽃 이렇게 철쭉까지 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그 외투에서 겉옷, 이제 티셔츠, 반팔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말 그리고 이제 주 말로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가지시고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 됐기 때문에 여유 가지시고 편안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